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1회차를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어드리는 2014년도 뿐만 아니라 2013년도나 2012년도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조금 더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2014년도 1회차 1번 문제입니다. 워크넷 직업 진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학과별로 진출 분야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학과별로 이 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관련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예,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어떤 직업으로 직업을 가졌을 때 유리하다든가 혹은 주로 어떤 직업들을 선택한다든가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과별로 취득 자격은 민간 자격 정보를 제외한 국가 자격 정보만 제공한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학과 정보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대해서 민간 자격이든 국가 자격이든 두 가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자격만을 인정하는 분야도 있지만 민간 자격증도 인정하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을 취득해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까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 개설대학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예, 워크넷에 들어가서 학과 정보를 보다 보면 학과 정보에 따라서 각 또 개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 대학을 클릭하게 되면 그 대학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본문 수업할 때 워크넷 들어가서 꼭 한번 메뉴들을 확인하시라는 주문을 드렸던 게, 시험 문제 이렇게 워크넷 관련된 메뉴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꼭 하나의 직업 정보, 당신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공하지 않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격이 이거에 따라서 몇 가지 맞는 직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괜찮으신 거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진출하라고 몇 가지를 제안하지 딱 하나만을 제시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기능이다. 예, 이건 아니죠. 예, 주기능은 아니고요. 직업 정보의 주기능은 뭐냐면, 예, 첫 번째는 어찌 보면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그죠? 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자, 당신은 어떤 공부를 하셨고 어떤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직업들이 진출하기가 용이하십니다. 그런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 기능이 또 있어요. 조정 기능. 그죠? 그래서 정보 기능이죠. 이건 정보 기능. 조정 기능은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잘 선택한 것인지 잘못 선택한 것인지, 나에게 더 잘 맞는 직업이 있는지, 그렇다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동기부여 기능도 있죠. 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도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 정말 그 직업 갖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동기화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주기능에 속하는 것들이고, 직업 심리 검사는 그 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아주는 어찌 보면 부수적인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 기능에 속하는 부분들이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업 정보는 공공 직업 정보와 민간 직업 정보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보 제공되는 정보의 지속성에 따라서 공공은 지속적이죠. 예, 교재 민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게 써볼게요. 민간은 단절적이죠. 예, 불연속적이고 공공은 지속적이라는 거죠. 연속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직업 분류에 입장에서는 민간은 생산자의 자의성이 개입한다. 생산자의 자의성. 쉽게 얘기해서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민간 직업 정보는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먼저 두든 어떤 것을 중점을 두든 그거는 생산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공공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객관적인. 그것이 그런 거죠.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든가 혹은 한국 고용 직업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있잖아. 그죠? 거기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수록되는 직업의 범위는 민간에서는 제한적인데 공공에서는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전 업종이나 전 직업을 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의 관계는 민간 직업 정보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다른 직업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아요. 관련성이 낮다. 근데 공공 직업 정보는 그 기초 정보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직업 정보와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은 민간은 주로 유료로 제공되고 있고 공공은 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박스 반드시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50페이지에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면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2번입니다. 2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체 직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직업 정보에 대한 특징인 거죠. 예. 나머지는 민간 직업 정보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각 생산 주체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 분석 등 각종 통계 목적의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예. 목적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면 각 생산 주체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다 이런 얘기가 나. 산업 활동이란 얘기가 나왔었죠. 산업 활동. 그죠? 지금 산업 활동이란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분류 봤을 때 산업에 대한 정의, 산업 정의, 그다음에 산업 활동이란 그다음에 산업 활동의 그 범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봤었죠. 어쨌든 산업 활동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산업이죠. 산업 분류. 예.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75페이지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물론 문제를 풀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 대한 정답, 오답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표준산업분류인데 예, 통계 단위의 결정 방법. 결정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5페이지 본 내용 중에 있던 것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75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75페이지 뭐가 나십니까? 첫 번째가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주된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제가 조금 단축해서 적는다고 여러분들까지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적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적더라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똑같이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주된 산업활동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 부가가치 그죠? 크기죠, 크기. 부가가치 크기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부가가치 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죠? 두 번째. 1번의 그 원칙을 따르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종업원 수라든가 혹은 임금이라든가 설비 정도라든가 이런 거 갖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 계절에 따라 달리하는 경우는 조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조사 대상 기간.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그죠? 산출액이 많았던 것으로 그 산업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휴업 중일 때나, 휴업 중일 때는 지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영업 중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청산 중일 때는 청산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립 중일 때는 설립한 이후, 그죠? 그 다음에 단일 사업체의 보도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부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1페이지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맞죠? 단위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조사 시점이 아니라 뭐라?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산업에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일 때는 영업 중이거나 청산을 시작하기 전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고용조정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조정에 해당하고요. 전직지원장려금이나 재고용장려금도 고용지원에 해당하는데 교대대 전환지원금은 고용창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용창출. 자 이것도 본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7번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미래에 대한 정보. 그렇죠. 개인, 직업, 미래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서 또 볼 수 있다 그랬죠. 직업정보는 정부, 부처, 정부 투자 출연기관, 단체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가공 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무의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 시에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취업하면서 연령이나 학력 이런 것들 제공 안 할 수 있나요? 그죠? 안 하면 이상하지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알아야 뽑는데 그건 지금 4번 얘기는 잘못된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 자, 다음 8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교재에서 자, 이것도 제가 페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봅시다. 120페이지에 있네요. 검정 기준 해서, 자, 기능사는 뭐 한다? 숙련 기능을, 예,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기초적인 지식 혹은 기술과 플러스 숙련 기능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사는, 예, 공학적 기술 혹은 지식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기능장이 있고 기술사가 있었죠. 둘 다 최상위 자격 부분인데,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이에요. 예, 근데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실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요것만 기억해둬라. 다른 거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봅시다.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예, 숙련 기능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숙련 기능, 그죠? 숙련 뭐예요? 기능사죠, 기능사. 예, 기능사예요. 제작, 제조, 유지,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게 기능사에 대한 검정 기준인 거죠. 예. 그 다음에 9번 한국직업사전에 제공 정보 중 직무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직무기능 DPT죠. 데이터와 people과 thing 해서 자료와 사람과 사물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직업이라는 것이,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자료를 갖고 일하느냐, 혹은 사람과 만나는 것들이 주 일이 되느냐, 혹은 사물을 갖고 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게 DPT, 직무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 통계학자 혹은 뭐 우리 일기예보하는 일기예보 관련된 기상청에서 일한다. 그러면 주로 자료 갖고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직자다 혹은 직업 상담사다. 그럼 뭐예요? 주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중장비 기사다 혹은 트럭 운전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장비 기사는 그 중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 트럭 운전기사는 트럭이 있어야지, 트럭 없으면 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물을 갖고 일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관련돼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격리사무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부서 사람들 혹은 사람들하고도 일하지만 또 데이터를 갖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든가 혹은 컴퓨터라든가 혹은 옛날 같으면 뭐 주판 같은 것들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직업이 무슨 일을 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직무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맞죠? 사람의 기능은 자문, 협의,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신호,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위계적 관계가 명확한 활동이다. 아닙니다. 위계적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어떤 지위가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직자나 직업 상담원들이 주로 아랫사람이나 혹은 윗사람과 일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본인과 어떤 위아래가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위계적 관계가 희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사물의 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갖고 작업하는지 혹은 기계와
관련 없는 도구와 작업 보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기초로 해서 분류한다라는 거죠. 또한 4번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맞는 얘기죠. 네. 다음에 10번 이거 수업 시간에 본 내용 그 교재 내용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래서 비용과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 그 다음에 접근성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인쇄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등등등 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인쇄물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 학습자 참여도는 수동인 거죠. 수동적으로 참여해요. 그 다음에 접근성은 용이한데 시청각 자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 수동이고 접근성은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는 직업 경험. 경험 활동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도 적극적인데 접근성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워크넷 구인구직 취업 동향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설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제시임금. 누가 제시하는 거라고요? 구인자, 회사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임금은 누가 심화하는 거야? 구직자, 내가 심화하는 거야. 내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유보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보임금. 그 다음에 심화임금 충족률은 말 그대로 심화임금 대비해서 제시한 임금이 어느 정도를 제시해 줬느냐. 그죠? 그 다음에 구인배율은 잘못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구직자, 신규 구직자 수분의 신규 구인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의 응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산업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자, 첫 번째 학력으로만 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전문대 나온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학력으로만 본다면. 다음에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학력도 없고 하위 자격증도 없다. 그러면 실무, 그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얼마 이상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기억하시라.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년이 아니죠.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인 거죠. 2년 이상 실무. 물론 뭐 그 하위 자격증 기능사가 있을 때는 1년, 실무로만 보면 2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2번은 일단 1번이 틀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련 학과를 2년제나 3년제를 졸업한 거나 졸업 예정자 가능한 거죠. 그죠? 전문대 졸업하면.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 입상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오타가 좀 났네요. 유사 직무 분야인데 분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그 이해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본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첫 번째,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일반적인 생산 공정에 때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복합적이 아니고 이것도 또 어떡하네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분류한다? 가장 최상급 분류 단위인 대분류부터 해야 돼요. 복합적으로 돼 있을 땐 대분류 먼저 분류해주고 그 다음에 중, 소, 세, 그 다음에 세세 분류해줘라. 예.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세세 분류부터 정확히 결정하라고 잘못돼 있죠? 예,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 다음에 동일 단위에서 이것도 또 못하네요. 동일 단위인데 우로 잘못돼 있네요.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 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되어야 된다. 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14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통계 간행물이 아닌 것은,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짧게는 한고원이라고 표현해요. 한고원에서 어떤 사이트를 운영한다? 워크넷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HRD넷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사이트도 운영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및 고용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데이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어떤 게 지금 통계물이 아닐 것 같습니까? 4번이죠. 4번. 고용 동향 분석은 고용 동향 분석은 노동연구원인가 거기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직업정보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법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설문지 작성법으로 틀린 것은 이중 질문은 피한다. 이중 질문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항은 줄여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감한 질문은 앞에 배치한다. 이게 반대인 거죠. 민감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대답이 용이하거나 훨씬 어렵지 않은 것부터 앞에 배치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16번. 워크넷 인재정보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대 5개의 희망 직종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희망 임금은 연봉, 월급, 1급, 시급별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학력은 전체 고졸 이하, 대졸, 석박사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학력은 전체 고졸 이하, 대졸, 2, 3년짜리 대졸, 그 다음에 대졸 또 한 번 더 해서 4년, 그 다음에 석박사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졸을 여기는 2에서 4년으로 표시했는데 그게 아니라 2에서 3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졸을 2개로 분류했다. 우리 문제는 지금 하나로만 돼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직업분류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빠짐없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직업분류 원칙. 자, 일반적인 원칙.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배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지금 나온 것처럼 포괄적 업무 종사자.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서는 첫 번째가 주된 직무선이었던 거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최상급 직능 수준. 세 번째가 생산업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수직업 종사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취업 시간이라 그랬죠. 두 번째가 수입. 세 번째가 조사 시점 대비해서 최근 직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 어떤 직업을 먼저 줄 것이냐, 코드를 줄 때. 첫 번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먼저 나오는 산업에 먼저 번호를 주겠다는 직업도. 두 번째는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 먼저 주고 일반 나중에. 세 번째는 직능 유형, 직능 수준,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서를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분류 원칙은 정말 시험 문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직업분류 원칙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직업정보론의 시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7번의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2번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뭐다?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지 포괄적 업무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흥미용에서 본 항목 및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형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보인다.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이것은 관습형입니다. 사회형의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형이에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우선. 그 다음에 탐구형은 맞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한 반면 흠이 리더십 기술은 좀 부족하고. 예술형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고 무모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는 거죠. 다음에 진취형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에 흥미를 보인다. 그래서 이 3번 예술형도 좀 오타가 좀 있었는데요. 그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18번 문제는 1번 사회형을 좀 잘못 설명했네요. 지금 관습형을 설명해 주었죠. 그 다음에 19번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명확한 목표 세우고 계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의 출처와 저자, 발행 연도와 수집일자 기입해야 되고요. 수집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보관할 필요 없고요. 최신의 자료인지를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최신의 자료가 아니면 사실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이미 있는 자료들이다 그러면 굳이 보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번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빵을 굽는 제빵원이 빵을 제조하고 빵을 판매하였다면 판매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분류한다가 해당하는 직업분류 원칙은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죠. 다수 직업 종사자인데 왜 판매원으로 하지 않고 제빵원으로 하느냐? 이게 아니죠.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포괄적인 업무 종사하는데 왜 판매도 하는데 판매를 중요시 않고 제빵원을 먼저 직업으로 분류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생산업무 우선 원칙 때문에 그래. 생산업무. 똑같은 직무도 두세 개가 똑같이 주된 직무예요. 그거 갖고 분류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직능 수준 갖고도 분류할 수 없다. 똑같은 직능 수준이다. 그 다음에 뭘로 한다? 생산업무 우선 원칙이라 했죠. 그래서 똑같은 직능 수준이라도 생산하는 것,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직업 분류를 할 때 우선시해줘라.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의 세 번째 원칙이 생산업무 우선 원칙이었던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미진하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내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노트에다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